고민?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아직 상반기인데 벌써 회독을 고민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올해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 회독까지는 고민하시기엔 좀 이른 시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 내용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회독을 하시려고 하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진행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순차적으로 쌓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실 때 그러면 제가 이론서에 기출됐던 내용들은 밑줄을 표시해 놨고 언제 출제가 되지 연도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문장으로 암기하시고 문장으로 인출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또 키워드 찾기 좀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새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으실 때는 새글씨를 보고 새글씨를 이제 보시면서 그거를 잠깐씩 덮고 제목을 떠올려 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직관적인 예로 많이 드리는 게 우리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고혈압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장황해져요. 그래서 뭐 자심실에서 수축을 했을 때 대동맥 벽에서 받는 압력이 그래서 압력이 뭐 140mm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장황해지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의 채점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라고 해서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 이거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론서를 보다 보면 뭐 자심실이 수축할 때 대동맥벽에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전체를 가지고 회독을 하고 그걸 인출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답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읽으실 때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시긴 하지만 답을 쓴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는 절대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실 때는 내용을 읽으시기 전에 고혈압 정의를 보고 어떤 내용이 키워드였지 라고 하는 걸 짧게 연상해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보시는 거죠.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기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으시더라도 그 키워드 꼭 인출해야 되는 건 떠올려보고 잠시 떠올려보고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반기에는 최대한 키워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출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공부하고 오셔서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때는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독학습은 제가 이제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몇몇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1년 동안 7회독 이상을 하셨다는 선생님이 전체 합격자에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회독이라고 하는 건 저랑 같이 수업 나가는 거 말고 회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본 것도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지고 하반기 우리가 문풀반 진행될 때, 모고반 진행이 될 때 회독하는 게 포함이 되고, 또 종강하고 2주 동안 2회독에서 3회독에 대한 게 가능하도록 그 회독표를 드리거든요. 그걸 모두 포함해서 7회독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에는 회독에 대한 강박감이라든가 불안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7월부터는 그 회독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복습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복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예습보다는 복습을 훨씬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공부 시간이 짧더라도 합격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매 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우리 복습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개강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기본 이론반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즉시 하게 되시는 거는 앞에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지문 안에 포함이 된 것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들을 이론서에 너무 진하지 않은 형광펜 또는 색펜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진하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복습해야 되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만 아주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은 돌리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읽은 것도 아니고 뭐 복습을 꼼꼼히 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그날 당일날 그래서 수업에 대한 내용을 그냥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광펜칠 하는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시면서 수업을 듣고 또 형광펜 칠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 기반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 기반으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복습 노트를 올해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복습 노트를 출간한 큰 목적이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복습을 할 때도 그냥 개념 이해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험이 딱 서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하고 단답으로만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답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짧게 어구라든가 단어로 답을 하는 문제들이고, 서술형이라고 하면 한두 문장으로 해서 키워드를 포함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 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인데 기출 기반이거나 또 인접한 시험, 그래서 주로 간서 국가시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개념 정리학습 해가지고 개정학습해서 이제 네이밍을 해놨는데 그건 가로 넣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서답형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서답형에서 단답형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문장을 이론서를 읽었고 또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하고 그걸 중심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키워드를 좀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개정학습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 인출학습해서 제가 개인학습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서술형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서의 내용 중에서 그래도 이해를 기반으로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필요한 개념들은 개념 인출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복습 노트를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고 그 다음 수업날 오면은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거를 복습 노트 해오신 걸 확인하고 도장 찍어드리는 걸 하거든요. 도장 찍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장이 찍어지는, 또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성취감? 뭐 이런 만족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잘 달성을 하시면 한 번은 복습 노트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출간되는 거. 또 한 번은 우리 도트펜에서 중요한 거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펜을 또 선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걸 다 글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계속 회독하시라고 하는 건 이론서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학습, 개인학습은 리마인드 해보는 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요. 내가 떠오르지 않은 게 뭔지 번호 앞에다 표시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이론서를 보시면 돼요. 또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이론서 다시 다 봐야 돼요 라고 하실 텐데, 근데 어차피 그게 이론서 전체가 아니라 이론서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기출 기반으로 좀 중요한 거, 그리고 인접한 시험에서 빈도가 높은 중요 개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다시 이론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중요 개념에 대해서 벌써 또 반복 학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떤 내용이 있었지라고는 범주 확인차 형광펜 옅은 색으로 칠하면서 기출 표현 한번 표시했고, 그리고 그거 표시해 놓은 거 중심으로 해서 내가 수업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정독을 하면서 이해해 보고, 그리고 복습 노트를 보면서
키워드를 인출해보고 연상해보고, 그리고 연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번호 표시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념 인출에 가서 문자로 떠올려 보는 거.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초기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따로 받지 마시고, 그래서 그대로 표시하시고, 그리고 계정학습, 개인학습 혹시 보신 분들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옆에 빈 박스 5개를 해드렸거든요. 최소 5번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박스에다 하늘색 형광펜 하나 칠해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그 번호 옆에다가 못 외운 거 표시하는 거죠. 그럼 내가 첫 번째 회독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출할 때는 요 뭐 10개 중에 7개를 떠올리지 못했어. 표시하면 되죠. 그럼 이론서 가서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뭐 요약 정리를 가거나 아니면 하반기 가서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또 봤더니 처음엔 7개를 내가 기억 못했는데 이제는 5개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쌓아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 가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게 아니라 이론서 회독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론서만 보고 있으면 좀 지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다 안 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외웠다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마인드맵을 보고도 인출해 볼 수 있고, 기출문자를 통해서도 인출해 볼 수 있고, 또 복습노트를 통해서도 인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3월 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국가고시 시험을 보시거나 또 퇴사를 좀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전에 내가 멋지게 여행을 다녀와야 돼.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길게 다녀오시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1년 커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 입장에서 초수생을 대상으로 가장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좀 끌어갈 수 있도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들으셔야 되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1월에 시작한 사람이나 3월에 시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강도로 기본 이론반을 활용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학습의 주체가 돼서 내가 머릿속에 많이 남으면 되죠. 키워드, 기출됐던 거,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그 합격수기 보시면 7월에 시작한 초수가 합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4월이나 3월에 시작한 그러니까 초수생이 합격한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수석, 차석을 이루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원 커리를 내가 1월부터 못했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뤄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해 보시면 우린 다 전문가잖아요. 간호학을 4년씩 다 공부하셨고, 물론 그 이상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또 임상에서 일을 하신 또 그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경험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그 어린 고등학교를 막 벗어난 학생처럼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고,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그리고 과정을 활용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시작한 요약 정리를 메인으로 따라가는데 내가 3월에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 앞에 기본 이론만을 아예 안 들었던 건 불안할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학부 다닐 때 나는 성인 간호가 어려웠어. 난 아동 간호가 어려웠어. 뭐 정신 간호. 그래서 과목들을 보면 본인이 유독 좀 어려워했거나 정리가 안 됐던 과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요, 그 과목을 먼저 들으세요. 기본 이론반을 굳이 학교 보건 지역사회부터 순서대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공부 습관 잡는 거. 그래서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시작하는데 4월에 개강 날로부터 유이 땅 하고 달린다고 해서 전력 질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력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공부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학부 때 좀 취약했던 거, 하지만 저희 시험은 되게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골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서답형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복습이라고 하는 걸 전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강의 듣고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형성평가도 매주 보고 있고 학습밴드에 이제 공부 인출을 도울 수 있는 마인맵으로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루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4월에 시작이 되면 요약 정리,
기출 분석반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들으시면서 이미 기본 이론반에서 한두 과목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거든요. 그럼 요약정리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약정리는 기본 이론반에서는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가는 거라고 하면, 요약정리에서는 기출됐던 개념, 기출도 약간 확정 개념에만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걔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그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간호학을 하신, 그래서 그걸 전공한 우리 전문가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아는데, 그러니까 그 졸업한 지 오래 되셨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에 따라서 이제 너무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돌리는 학교를 다니셨다든가 하면, 거기 그 요약 정리 들으면서 좀 이해가 좀 덜 되거나 하는 과목은 선택적으로 기본 이론반의 그 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 걸 만드시면 되는 거지 강의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건, 강의 들을 때 마음 편해요. 그렇죠? 난 뭐 별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학부 때 다닐 때 다 들었던 거고 국가시험도 패스한 내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듣고 있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데, 강의를 듣는 거는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계획 세우시고 공부 시간 체크할 때 강의 듣는 건 자기 공부 시간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금방 휘발이 돼요. 그러니까 되려 요약 정리 들으면서 내가 좀 부족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때 선택적으로 들을 때는 되려 좀 속도, 배속을 좀 높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배속을 좀 높여서 듣고, 배속 높여 듣다 보니까 이 파트는 내가 좀 어렵게 느껴져. 그럼 배속을 다시 늦춰가지고 듣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학습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결국에 합격을 이룰 것도 난데 굳이 이 학원에 강사가 만들어오는 그 커리에 질질질 끌려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주도가 돼서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3월달 진행하는 동안에 기본 이론반에서 취약한 거 골라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할 때는 제가 이제 답변 드렸으니까 뭐 기출문제 표시하시고 중요한 거 확인하셔서 복습 노트도 활용해 보시고, 그래서 서답형 준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을 좀 잡아가면서 주체가 되는 학습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행하시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막혀진다 라고 하면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메일로 상담 보내주시면 좀 개별적인 팁에 대한 거, 그래서 개별적인 뭔가 가이딩에 대한 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으세요. 선생님은 간호학과 우리 공부 많고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10%, 또 어떤 학교든 7% 안에 들어간 우등생이에요. 그리고 국가 고시를 패스한 국가 면허를 가진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믿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합격 수기를 보거나 합격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또 단거나. 이번에는 단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합격 사례를 들어보시거나 합격 수기를 읽어보거나 하면서 많이 반복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회독학습, 단거나, 뭐 선택과 집중,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뭔가 무게로 생각하면 단거나라고 하는 것도 뭔가 정리집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단거나는 어쨌든 내가 하반기에 계속 회독해서 반복해서 봐야 될 자료지. 그러니까 제가 흔히 무기를 만든다. 나의 무기를 만들어서 시험장,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무기는 최대 이론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시험이 92년도부터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도까지 하면 34개년이거든요. 기출 기반의 개념만 모아놨어도 모으고 추려 이론서 4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2권, 그리고 400페이지가 좀 넘는 책 2권, 그러니까 거의 2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하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새롭게 선생님이 단권화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선생님이 11월 달에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근데 칼을 만드는데 이제 광산에 들어가서 철을 캐겠다는 거예요. 철을 캐가지고 철을 녹여가지고 그때 뭔가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남이 만들어둔 칼을 가져다가 내 손에 쥐어져서
적당한 무게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내가 가까이 서서 공격하는 게 유리한 사람인지 내 팔 길이 이런 거 생각하셔서 유리한 무기를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강사가 만들어 놓은, 그래도 무기라고 형태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10명 중에, 아니 10명 중에 9명이라고 하는 비율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그 이론서를 단권화로 그냥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면 가장 좋은 거 누구든 알죠. 그런데 너무 무겁고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정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단기간에 합격을 이뤄내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만들어 놓은 이론서를 보면서 내가 본인이 정리한 것처럼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표시도 내가 정한 기호로, 그리고 기출 표시도 내가 정한 표시로 다시금해서 한눈에 잘 보여지게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 드리려고 기출 표현 그러니까 밑줄 쳐놨고, 그리고 연도 표시 다 해놨고, 키워드에 대한 거 색글씨로 넣어놓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손에 쥐어봤는데 좀 뭉툭한 것 같아. 그럼 손잡이를 본인 손에 맞춰가지고 그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 밑줄 치고 그리고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화살표 같은 걸로 정리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에 증상을 보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 같은 걸로 표현해 놓으실 수도 있고, 또 뭐 이 두 가지 개념이 내가 헷갈린다. 그럼 표로 구성해서 비교해 놓으셔도 되고, 이게 결국 단권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권화는 제가 되도록이면 상반기 6월 말까지 한 80% 이상이 완성되도록 구성하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1~3월 기본 이론반을 들으실 때는 기출 표시해 놓고 키워드가 뭔지 표시해 두고, 그리고 들으면 수업을 듣다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안 들렸는데 그 뭔가 그림으로 설명해 주거나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를 내가 표나 그림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하시다 이해가 안 되면 전공서 찾아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로 대체해 놓으셔도 돼요. 저희 시험이 출제위원은 최근 3개년 이내에 전공서를 기출서로 써야 된다는 전제는 붙어 있지만 유사 답안은 우리 전공서면 돼요. 딱 3년 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공서의 표현이 나한테 좀 더 쉽게 느껴지면 그 학부 때 보셨던 책의 표현으로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감을 하거나 뭐가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기는데 크게 걸리는 게 없이, 특히나 기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내 눈에 잘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본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3월에 일단 가장 그러니까 초기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이론서에 있는 표현 이해하고, 그리고 기출에 대한 게 한눈에 들어올수록 표시가 되어 있고, 키워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보이도록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4~6월에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해요. 근데 기출 분석반에 저희 시험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인접한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접한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인 그 간호사 국가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간호사 국가시험은 자격증 검정 시험이에요. 그래서 범주가 넓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최근 거꾸로 5개년. 그래서 올해 2025, 그래서 2024, 2023, 22, 21까지. 그래서 그렇게 5개년 문제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그 중에 이렇게 5개년 동안 이렇게 중복되는 주제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고, 사실 그것까지 이론서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이론서를 그 1~3월에 할 때는 우리 기출 기반으로만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4~6월 달에는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이제 국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그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A급이다 B급이다 이래서 좀 나눠지시는 게, 제가 저희 시험에 나온 건 무조건 A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 5개년에 보잖아요. 그러면 채점 기준이 분명한 문제들만 나오고 있어요. 응답의 자유도가 높은 건 아예 출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기출이면 그냥 다 A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요새 문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키워드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응답에 대한 제한이 명확히 하고 답이 명확하게 정해진 개념들은 또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A+이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국시에서 나왔던 거, 국시 빈출로 나온다라고 하면 B급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인접한 시험에서 나오는 건 B급이죠. 근데 B급 문제도 보면 국시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응답의 자유도가 높은데 거기에 있는 그 이제 답지들에서 그 내용을 넓게 포함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객관식인데 좀 제한해서 묻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빗불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상반기 하는데 이건 좀 자신 없어요 하면 비워둬도 돼요. 그러니까 비워두고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결국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넘겼을 때 그냥 색깔을 보면서 이건 기출된 거네. 이건 A뿔.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이 단어로 인출되어야 하는 거야. 이건 인접한 시험 문제네. 인접한 시험이지만 날 확률이 비교적 높고 이 단어에 대한 건 명확히 외워야 돼.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한 80% 이상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매주 시험 범위를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하고 복습하면서 내가 뭘 정확하게 몰랐고 이걸 확인하는 학습도 하시고요. 그때 내가 헷갈렸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로만 나는 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표를 추가해가지고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추가된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것들을 뭐 해설 강의하면서 해설 자료 집에 있는 내용들 중에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추가하고, 이렇게 20%를 완성지어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게 단권하거든요. 그래서 단권화는 하셔야 돼요. 객관식이면 그냥 이론서 반복해서 보셔도 되지만 저희 시험이 서답형이어서 단권화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본인이 그래도 굳이 작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100% 이론서만 써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면 눈에 안 들어와요 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론서를 본인이 정리한 거 못지않게 잘 이해되고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큰 무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서울에서 1등부터 4등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별도로 단권을 하신 선생님 없으셨고요. 다 이론서를 통한 단권을 씁니다. 그리고 단권화는 하반기에 빠르게 보셔야 되니까 거기 인덱스 붙이는 것도 많이들 하세요. 인덱스가 과목별로도 나누지만 그 옆에 뭐 학교 보건이면 학교 보건의 이 학교 간호가정 이렇게 해서 영역별 챕터별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로로 붙이고, 이 세로 쪽에는 출제될 가능성 높은 거, 그리고 꼭 반드시 이 틀대로 그 단어로만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럼 세로 축에다가, 그러니까 세로에다가 그 라벨링을 좀 더 붙여두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보면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목차 보고 떠올려 보고 내가 외워지지 않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놓친 것들을 꼼꼼히 외우시고 빨리빨리 찾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작업하는 것도 단권화에 추가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권화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험생활 내내 사랑해 주어야 하고 함께 가야 되는 우리의 애인 기출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시험은 빨리 합격하려면 그냥 기출문제 사랑해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되고요. 봤어도 또 보고 싶어야 되고요. 보고 가물가물 조금이라도 또 생각나면 또 봐야 되고,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저희 시험이, 그러니까 국가시험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순위고사를 볼 거고 범주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수험생활 동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출 영역에 대한 거 확인해야 돼요. 공부할 범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기출 문제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묻고 있지? 그럼 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가야 되지라고 하는 공부 방향이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기출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우리한테 합격으로 이끌어줄 나의 단짝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면, 따로 사실은 그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기출 분석 방법만 따로 찍어서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확장해서 다시 보셔도 좋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출 분석을 할 땐 저는 세 파트로, 그러니까 세 번으로 차원을 나눠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기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시면서 기출 지문에 나온 개념들, 그리고 기출에서 물었던 개념, 그러니까 기출에서 물었던 게 가족간호다. 그럼 가족간호 사정 도구라고 하는 기출 물었던 그 개념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지문 안에 보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충동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개념들도 출제 소스, 그러니까 출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스로 꺼내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주제에서 확장해서 낼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 소스에 대한 걸 과연 이 이론서에 포함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보셔서 그러니까 소스인데 혹시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거의 그래도 빠지지 않고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빠진 게 없이 넣어놨으니까 그 소스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그거를 분석하고 소스를 넣어놨어요. 거의. 근데 선생님들이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언급이 됐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는 거, 소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분석을 하시라고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론서 보면, 이론서도 그렇고 기출문제집도 그렇고 그 기습 노트라고 우리 복습 노트에도 그렇고 다 영역별로 마이맵, 그러니까 기출 분석표하고 마이맵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 분석표나 마이맵을 보시면 그러니까 출제가 된 내용, 그러니까 빈출로 많이 나온 개념들에 대한 건 그러니까 연도 표시가 옆에 다 나와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었는지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제가 가족간호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족간호,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가족간호 파트예요. 거기서 쭉 나온 걸 보시면 가장 많이 나왔던 개념이 가족사정 도구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가족사정 도구는 또 출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는 가족사정 도구는 타깃 1순위가 됐어요. 그러면 가족사정 도구를 들어가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 가족사정 도구는 명칭 주고 정의 쓰게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 주고 명칭 쓰게 했어요. 그러면 명칭 주고 정의 쓰게 하거나 정의 주고 명칭 쓰게 하거나 이거 다 대응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객관식 보기로 해서 명칭이랑 정의랑 연계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오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였어요. 명칭 정이 중요한 거네. 그래서 그 맥락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가계도에 대한 그림을 주고 외부 체계도에 대한 그림을 주고, 그래서 그림을 주고 이거에 대한 명칭을 쓰게 했거나 아니면 그림을 주고 그 명칭 쓰고 정의 쓰게 했어요. 여기서 늘어난 거 뭐예요? 그림 하나를 더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그림에 나타난 정보 해석까지, 그럼 사정도구 해석까지 해요. 그래서 쭉 여러 번이 출제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됐던 거의 10번 가까이 나왔는데 사실은 물었던 건 정의, 그리고 명칭, 그림, 그래서 그 보고 뭔지 명칭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별로 해석, 그 분석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해진 이런 그 영역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건 이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건 표시해 두시고 회독을 할 때마다 다른 건 좀 간과하고 읽고 눈에 바르지 가더라도 회독하실 때 반드시 리마인드 해보고 그거에 대한 거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보충을 해서 암기하고 해야 되는 건 가족사정 도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명칭을 가리고 옆에 정의 보면서 이론서 보면서 명칭을 막 떠올려 봐요. 그렇게 해서 2, 3회독을 해가지고 떠올려 보시고 나면 명칭은 이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이제 정의를 가려요. 정의를 가리고 명칭 보고 정의를 떠올려 봐요. 근데 정의가 문장이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정의를 가리기 전에 정의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리고 명칭을 보고 꼭 들어가
나가야 되는 단어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떠올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으로 연계해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제됐던 그림을 두고 밑에 이제 다 가려요. 설명을. 이론서 볼 때. 이게 뭐였지? 명칭이? 그리고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게 되잖아요. 그럼 기출됐던 그 그림에 대한 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가족사정도구는 실점하지 않을 거야. 저희 시험이 영역이 넓다 보니까 해마다 좀 더 마이너하게 넓혀가지고 나오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겠다고 공부 영역을 넓히면 합격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합격은 하겠지만 합격까지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꼭 나올 법한 거. 그래서 과거에 정말 나왔고 누구든 실수하지 않고 합격생으로서 꼭 맞아야 되는데 실점하지 않으면 합격은 빨라집니다. 합격 시간이. 그래서 그 영역별 분석을 통해서는 그걸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됐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보실 때는 2025년도 가장 최근에 보셨던 기출문제부터 그러면 이거는 아예 교육과정 평가한 거서 추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공 A 1번 해놓고 이거는 무슨 과목이었는지 지역사회 과목이었구나. 지역사회 과목에서 뭐 국제보건이 나왔고 이거 정책을 물었구나. 뭐 2번 아동간에서 질병을 물었고 약물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 3개년에서 5개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역사회 간호학만 모으는 거예요. 학교보건만 모으고 아동만 모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으면 최근에 어떤 패턴으로 묻고 있는지 이제 묻는 패턴이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학교보건이나 지역사회는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정책 근거해가지고 명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론 근거 그래서 이론가가 말한 명칭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과목별로 요새 어떤 식으로 묻네? 라고 하는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는 강사가 해요. 근데 강사가 하고 제가 이거 A뿔이에요. 이거 B뿔이에요.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내용도 외워야 되는데 그것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하량이 커지거든요. 근데 전공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공부가 능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가지고 이거는 그냥 명칭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건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그 감이 잡혀져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막 공부를 하다 졸립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붙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막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수험생이니까. 근데 그때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거에 맞춰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나는 꼭 합격을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확신이 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출과 관련해서 기출문제집을 회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기출문제는 회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이 돼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라고 어느 영역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잡히기 전까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거 잘 안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 보다 보면 답 고민해. 그리고 이거 이론서 어디 있더라 이거 답이 뭐더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리만큼 이걸 분석해야 돼요. 거기 나온 개념들 중에서 혹시 소스가 돼서 확장할 거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거 표시하세요. 뭐 형광펜 갖고 하든지. 근데 생각보다 하나에 집중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답을 생각해야지 분석해야지 그럼 기출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할 때는 소스만 찾을 거야. 두 번째 할 때는 기출 영역표 놓고 그래서 거기서 1순위만 정해놓고 이게 어떻게 물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대응해서 내가 절대로 실점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겠는데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그래서 그 공부 방향을 좀 잡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분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반기라고 하는 건 분석이 됐고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이론서를 회독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기출문제는 인출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기출문제 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출문제 각자의 소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간호지만 우울이 있었다. 그럼 우울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한 걸 떠올려 보고 사정도구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몇 회독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야. 합격에 이르기까지 같이 손잡고 끌어안고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걔랑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 머리 쓰고 답을 해야겠지만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걔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막 불안한 마음에 이 강사 자료도 보고 저 강사 자료도 보고 막 책도 찾아서 이것저것 정리해서 막 넣으려고 하면
수험생은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넓히면 범주가 넓어지고요.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회독을 하고 책에는 있어도 내가 시험장 가서 내 머릿속 꺼내서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출문제한테 자꾸 물어보고요. 그럴 때 물어보고 답은 선생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답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방향 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이렇게 분석하시고 하면은 이걸 뭔가 어디에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1, 3월에는 그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는 개념에 대한 거를 그냥 이론서에 표시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4, 6월에 들어가서 기출 분석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영역 찾아 들어가서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공부하다가 이거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장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조상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선생님 기도를 열심히 하셨거나 하면 그런 계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믿고 써놓으세요. 본인도 전공자기 때문에 그 직관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론서에 그 파트에 가가지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제가 이론서 앞에다가 기출문제를 작게 편집해서 넣어드린 이유가 처음엔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론서에 붙이자고 했었어요. 하도 기출문제를 안 보니까 보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했었고 그거 자리 오시면 상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보더라. 붙여만 놓고 마음만 든든해. 근데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3단계로 기출 분석을 하시라고 하니까 되려 그걸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좀 취약한 과목은 그래도 자꾸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리진 않아요. 기출문제는 자주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내 짝꿍이니까 그리고 걔가 답을 해줄 거니까 자주 보는 건 좋으니까 붙여줄 수 있지만 붙여두고 안 보고 마음만 든든할 거면 그건 정말 위안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자꾸 기출문제는 보셔서 다양한 방면으로 차원을 둬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근데 1, 2, 3단계로 갔다고 해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봤는데 갑자기 어떤 개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그걸 소스로 더 확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사랑해야 한다. 기출을 사랑해야 합격이 나에게 다가온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부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병원에 일하시다 나오셔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또 아이를 육아 중에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은 본인만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선생님들의 생활을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의 하루 생활을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써보시는 거예요. 최소 3일이에요. 좀 더 길게 써보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규칙적으로 시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주로 좀 집중이 잘 되고 끊이지 않고 공부를 했었는지 이런 패턴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합격수기에 봤더니 뭐 10시간을 공부했다고 해서 10시간을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봤더니 내가 하루 4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 진정한 4시간이 이 4시간만이 나한테 주어진 공부의 절대적인 시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자투리 시간이랑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에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지 일단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뭐 육아를 병행하거나 특히 일을 병행하시면 공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거는 정하실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에 대한 공부 시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5시간은 확보할 거고 그 중에 뭐 3시간 반은 전공에 1시간 반은 교육학에 내가 쓰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뭔가 루틴이 깨어지려고 할 때도 아니야. 내가 일상생활을 좀 관리해서 이 시간만은 확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불안도도 좀 낮아져요. 내가 일이랑 병행하지만 육아 중이지만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시작은 반이라니까 합격을
합격으로 끌어가지겠지?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합격이 가능할까? 그러면 돈도 투자하고 뭔가 시간도 중간중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부 시간도 짧은데 그 시간이 정말 전력 질주해가지고 공부에다 투자하는데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불안 때문에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3일 정도를 써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요 정도는 좀 확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나면 최소한 그 시간에 대한 걸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시간에는 무엇이 되더라도 시간을 좀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보하시고 나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그러니까 강의도 들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나뉘어져야 되는 섹션 나눠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강의 듣는데 최대한 그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고, 그리고 전공과 교육학이 8대2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부 시간은 8대2 정도로 일반적으로 비율을 나누라고는 하지만 교육학이 너무 용어가 낯설고 힘들어.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정해놓는다던가, 한두 달은 6대4 정도로 교육학을 좀 집중하겠다를 정하신다던가, 결국에 내가 하반기 때 아니면 시험장에 11월 달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인출해가지고 교육학은 서술로, 그리고 전공은, 그러니까 교육학은 논술로, 그리고 전공은 서술형과 단답으로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서 인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보셔서 감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관식 시험을 내가 서답형을 써낼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면 하반기에 갈수록 몸도 아프고요. 공부도 더 안 돼요. 괜히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해요.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주체가 돼서 공부 시간 확인하시고 이걸 어떻게 나눠야지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본 이론을 강의를 들을까, 요약 정리를 들을까, 그거는 남이 들으니까 다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되는데 기본 이론을 강의 듣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게 되면 내 공부 시간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난 선택과 집중을 하겠어. 그러면 요약 정리반을 듣고, 요약 정리는 이제 강의가 절반이거든요. 기본 이론반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기출 기반으로 해서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따로 모아서 그걸 좀 찾아보고 정보서 찾아보고 이제 고민하는 시간은 갖지만, 최대한 그 요약 정리를 주어지는 그 절반으로 진행이 된 그 시간 동안에 최대한 집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고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요약 정리만 들어서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약 정리가 기출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봐야 되는데, 제가 기본 이론을 풀어서 하는 건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그 뭐 임상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라가 멀리 가 있었어,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 학교는요 너무 그 국시 기반으로만 가르쳐가지고 그 이해 위주로 해서 그런 기본기가 좀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 기반으로 쭉 다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까지 좀 본격적인 건 사실 요약 정리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부터 하셔도 본인이 주체가 돼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합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공부하시니까 갖는 거. 그리고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수업을 듣는 거는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수업을 들었으면 최소한 1대1로는 자기 공부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1시간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라고 하신다면, 인강 들을 때 장점 있잖아요. 조금 배속 높여가지고 들으시면서 세이브하고, 그리고 좀 알고 있는 개념 설명할 땐 배속을 더 높였다가, 내가 좀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정배속으로 두고, 아니면 반복해서도 듣고, 그래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일단 자기 생활에서의 공부 패턴을 그러니까 공부, 그 하루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공부 계획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데, 1년 동안의 공부 계획은요, 학원 커리가 상반기는 그러니까 단거나 만들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나의 무기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구조화해 두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기출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나올 만한 방향에 대한 거 다 표시해 두고, 요걸 메인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이걸 계속 회독해 가지고 인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출 연습을 계속해서 시험장을 11월 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그래도 선생님들 한 가닥 하셨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갔고 교직에서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이 4권의 책을 과연 내 거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인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이해하는 거. 내가 늦게 시작해서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까지를 이해 기반으로 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고요. 9월부터 해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난 벼락치기 하면서 계속 인출해보고 그럼 시험장에 가서 인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보셔서 교육학이랑 이론, 전공에 대한 걸 좀 이해하고 정리해두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언제까지 정도를 쓰면은 그래도 내가 내 걸 좀 만들 수 있을 건지. 그땐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구조화를 해두고요. 암기할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만 계속 반복해 보면서 외우고 아웃풋, 인출해보고 그걸 반복하는 시간이 돼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는 이 정도 끝나야 돼 라고 하는 감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반기 때 회독해 보시면 내가 1회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출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1회독을 내가 몇 회독 정도는 해야 그래도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뭐 2달 동안에 1회독 아니면 2달 반 동안 1회독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1달 반, 그다음에 1달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독은 하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요거를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그래서 한 달 해야 될 게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한 주 한 주 해야 될 게 정해지죠. 그럼 하루하루 바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이게 아니에요. 빨리 계획 세워서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 계획 수립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록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를 이제 감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걸 세워서 실천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생겨지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연락을 주셔서 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에 대한 질문도 함께 많이 주셨거든요. 그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초수인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했고 3월에 시작하면 그리고 N수인데 잠깐 그 충격으로 내가 공부를 바로 못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N수여서 내가 그냥 공부만 하기에는 여건도 그렇고 아니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일과 병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늦었다. 남들은 1월에 시작했는데 난 늦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안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늦었다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뭐 3월에 시작하고 4월에 시작한 사람들은 합격을 이룰 수 없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4월에 시작하고도 수석 합격하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난 늦었다. 나는 뭔가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를 좀 메타인지를 가지고 스스로 보시는 거예요. 초수는 사실 그게 없으실 테니까 일단 초수는 본인이 그 기본 이론반에서 내가 학부 때 어려워했던 과목을 먼저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시작이 되면 4월 루틴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기본 이론반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체계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건 요약 정리 다 다뤄드려요. 그러니까 불안하실 필요 없는데 다만 그걸 듣다 보면 그러실 수 있죠. 내가 학교 보건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막연해가지고 이해 기반의 내용이 좀 필요해. 그럼 기본 이론반에서 그거를 골라 들으실 수 있어요. 배속 높이 거서 필요한 부분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 골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4월 요약 정리 시작하기 전에 기본 이론반은 본인이 학부 다닐 때 어려웠던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부터 시작.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진행해서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보고 형성평가도 봐보고 학습밴드도 참여해보고 하시면서 이런 식의 루틴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감을 가지고 4월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요. N수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N수든 뭐 재수든 그쵸? 그래서 본인이
전년도에 했었던 수험생활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기출 분석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기출을 분석은 했지만 공부에다 반영을 못한 건 아닌지, 아니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내가 수업만 기출 분석만 막 따라갔지, 내가 기출 분석 그 중요도를 보고 묻는 패턴을 읽어내거나 그걸 내 공부에 반영하지 못했었는지, 그래서 내가 취약점이 뭐였는지를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막 암기만 치중해서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막 급하게 외워서 체하듯이 외우다 보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도 뭐 답을 정확히 못 썼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묻는지 몰라서 못 썼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되려 기본 이론반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그 본인의 이해를 다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내가 이해는 되어져 있는데 뭔가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회독을 잘 못했고 그 인출 연습을 많이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려 4, 6월 달에 요약정리나 기출분석반을 추천드릴게요. 선택과 집중은 그 요약정리반에 가면 최근에 어떻게 나왔고 어떤 게 나왔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볼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요약정리를 메인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N수는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게 좋대, 그리고 작년 문제를 보니까 막 마이너한 게 너무 확장이 됐어, 그렇다고 공부 영역을 넓히거나 하는 건 절대 그러니까 합격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뭐 합격에 대한 거를 뭐라고 하죠? 확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수생이랑 N수생을 가지고 봤을 때 N수생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건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해야 대로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리할 수 있는 건 내가 지나온 수험생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공부가 잘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효율적이었고 내가 시험을 보고도 그 방법 진짜 좋았어, 그 스터디 나한테 정말 도움됐어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뒤돌아봤더니 그때 그건 하지 않았던 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 괜히 너무 부담을 줘서 내가 막 4월 5월부터 인출 연습을 했던 게 불안도를 높였던 것 같아. 그럼 올해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N수생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그거예요. 잘 됐던 거요, 시간 배중 더 해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 불안만 높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요, 과감하게 삭제하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것만 실천하셔도요 5점에서 10점 무조건 올라가요. 올해 받으셨던,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받으셨던 컷 점수에서 전공을 한 10점 더 해보세요. 그러고도 합격 점수가 안 되나? 그거 따져보셔가지고 내가 너무 막연하게 뭐 합격을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막연하게 합격이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막연한 느낌만 있었던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N수생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소나기를 만나는 건 누구든 만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저 환기도 되고 공기도, 그리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려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슬비가 떨어져서 옷이 젖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소나기가 쏟아 흠뻑 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변을 둘러보면 비가 온 거 말고는 나무도 그 자리에 있고요, 꽃도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처음 내가 보려고 했던 나무도 꽃도 그 자리에 있고, 되려 음악 소리가 배경이 돼서 더 분위기 있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로 나는 비를 흠뻑 맞고 정말 물에 젖은 생쥐꼴에 이런 비참하고 이런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다시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한번 보면 그냥 꽃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나는 그냥 살아가다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을 만한 추위다 싶으면 그냥 산책하고 그거 누리고 빗소리를 배경 삼아 들으면서 더 분위기 있는 길을 걸어도 돼요. 근데 이게 아니야, 내가 좀 젖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산책을 나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나는 아닌가 봐, 난 또 비를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렇게 비참한 꼴에 물에 빠진 생쥐꼴인 거를 누구한테 보이기도 싫고 이건 너무 내 인생에서 오점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누구든 산책 나갔다 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서 사실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교직 이수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많은
기회비용 지불하면서 수험생활에 도전을 하셨고, 거기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뭔가 큰 인생의 오점이거나 뭔가 크나큰 부족함이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선생님은 넘치면 넘쳤지 부족함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보세요. 나무도 꽃도 그대로 있듯이 임용시험은 올해도 2025년도에도 2026학년도에 그 발령을 내 보건교사를 뽑을 거고요. 게다가 올해는 62명인가 더 뽑을 계획이 있거든요. 더 화려한 꽃이 기다리고 있대요. 더 멋진 나무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돼. 완전한 반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나의 역량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해온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다독여주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누구나에게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냐, 어떻게 하면 24시간을 뭐 48시간 좀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그 우리를 구미를 당기는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렇단, 그러니까 뭔가 확 뭔가 바꿔주는 그런 기적은 없더라고요. 기적 같은 방법은 없었고요. 결국에 그 하루하루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뇌도 그렇고 우리 주어지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고 에너지 쓰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면 그것보다 공부를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위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우선순위에 있으시려면 일단은 처음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최소한 하루에 이만큼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세요. 작년에도 그 서울에 4등으로 합격하신 유가맘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공부 시간 확보하지 못하셔가지고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지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에 가면서 내가 들인 노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합격이 가까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자투리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더 공부에 시간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합격생들한테 어느 정도 하루 공부를 하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요, 5시간 미만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4-5시간으로도 합격을 이룬 선생님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더하기 뭐였냐면 꾸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4-5시간밖에 공부를 못하지만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물론 있죠. 그래서 뭐 1년 내내 뭐 하루도 빼지 않고 4-5시간 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일주일에 대부분, 한 달에 정말 대부분을 4-5시간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4-5시간을 공부하지만 어떻게든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시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정리가 된 자료 드리는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써요. 가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은 정리하고 구조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내가 주어지면 머리에 넣는 걸 하는 거죠. 머리에 넣고 이해하고 인출하고 여기에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때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아까 제가 서울 그 합격한 선생님 얘기 드렸잖아요. 하반기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부탁하고 친정 어머니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조금씩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만들거든요. 하반기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내가 들인 시간이 억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자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못 이루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막 한강다리에 다리 얹어지고, 그리고 막 그 터널이 바다 밑으로 뚫리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에도 3교대를 하시면서 합격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시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가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했던 방법 중에서
데이를 출근하면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끊었더니 결국 집을 가시게 되더래요. 그래서 병원 앞에다가 스터디 카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걸 사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들어가고요. 5시간을 채우자는 집에 안 가셨대요. 그리고 이브닝 출근을 하면 오후에 조금 늦게 출근하잖아요. 오전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근데 5시간을 채우려고 했으나 이게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퇴근을 10시에 돼서 하더라도 그 10시에 또 스터디 카페를 가신 거예요. 24시간 하니까 거기서 5시간을 채워야 퇴근을 그러니까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근무 때는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나이트 근무 때도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 밤을 샜기 때문에 사실 바로 스터디 카페 가는 건 안 돼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스터디 카페도 가셨대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5시간을 채우자라고 하는 의지로 가셨는데요. 정말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내년엔 이 짓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본인이 주말에,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런 거 거절하고, 주말에도 조금 쉬고, 뭐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교회만 다녀갔다 오시면 다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반기에 그 의지가 더 컸대요. 아,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 들인 시간이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짓도 못하겠다. 이게 동기로 하반기 내내 본인의 마음을 붙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절대적인 어느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계속 해가시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자체 동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5시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그 5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가 좀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때, 그럼 강의에 내가 최대한 들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꼭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내가 강의를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내 걸 만드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공부의 주체예요. 강의가 다가 아니에요. 강의 들었다고 든든하신 건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에요. 강의 들었다고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내가 주체가 돼서 중요한 건데 이해가 안 돼, 강의를 내가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었다? 그건 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도가 되는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강의만 듣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갑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1~3을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요약 정리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공부하세요. 그래서 강의는 시간이 되면 들으시면 좋죠. 안 듣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훨씬 더 그러니까 도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들리는 게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강의가 메인이 돼서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막 목에 끌려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너무 힘만 들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더라도, 기본 이론반을 듣고 요약 정리를 듣더라도 골라 들으시면 돼요. 배속 빨리 해놓고 좀 천천히 해가지고 내가 들을 부분을 골라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요약 정리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들고 기본에서 그 과목만 참고하시고 그 영역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인 공부를 해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합격하신 분들을 공부한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제일 많은 게 5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10시간, 12시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 시험이 어차피 서답형이니까 아웃풋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맨날 정리하고 요약집 만들고 막 구조화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하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못 써요. 근데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얘기하거든요. 올림픽 선수는 뭐예요? 그 시합 당일날, 올림픽에 나간 당일날 최상의 능력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 1차 시험 보는 날을 올림픽 대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의 그 컨디션으로 최상의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 세계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니죠. 내가 취약한 게 뭔지 파악하셔서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컨디션 좀 잘해가지고 그날 건강, 멘탈도 그렇고 신체 상태도 그렇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가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도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쪽 파트는 이런 연습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내가 이 시간밖에 없는데 합격 이룰 수 있어? 이룰 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합격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고 상반기 때 꾸역꾸역 그래서 뭔가 참아내고 참아서 하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합격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합격은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 선생님의 합격이라고 하는 거 믿고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하다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꼭 합격이 선생님을 찾아올 겁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건 건강 전문가인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사실 병원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건강에 대한 전문가지만 자기 건강 관리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저도 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올 것 같으면 수면 유도제 꺼내가가지고 막 그 이제 PRN 약을 먹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신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좋지 않고 뭔가 힘이 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인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못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제 막 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악재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해가면 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건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계획까지 그래서 컨디션 조절까지 계획에 넣어서 하시는 게 정말 성공적인 수험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루 중에 내가 운동을 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수영을 한다든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운동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즐거운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운동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까지 운동을 가거나 막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래서 뭐 오고 가고 운동하고 씻고 하면 4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메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길죠. 사실 4시간에서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운동에다 쓰시고 대략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게 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공부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가 그러니까 운동에다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규제 운동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도 사실 실천은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새 유튜브 통해서 홈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거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은 1시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따라 보긴 했었는데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땅끄 부부 해서 매운맛, 순한맛 이런 거를 전에 조경 선생님이 알려줘서 했는데 매운맛은 진짜 맵더라고요. 그리고 막 새로 찍어 올린 거 그것도 역시나 맵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매운 건 그래도 참고 먹겠는데 운동 매운맛은 못하겠어서 순한 맛 정도를 따라 했었는데 그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2, 3일 하고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꾸준히 한 달 정도 넘어가니까 그래도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뒤에 꾸준히 하고 있지 못하지만 뭔가 계획적인 수험 생활에서 운동을 넣어서 하시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규칙적인 생활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생리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최소 6시간은 수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특히나 낮에 공부한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낮 동안 공부하면서 불안이나 이렇게 생겼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6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밤 시간에 그렇게 자지 못한다고 하면 낮에 그래서
그러니까 짧게 중간에 조각잠이라도 주무시면 좀 신체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줄이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시험이 단기간에 이뤄내는 수험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아직도 250일 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인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요. 250일이면 6개월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내는 신체적으로 무리한 생활을 가지고 끌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계획 안에 충분한 수면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운동에 대한 걸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독서실을 좀 멀리 끊어가지고 뭐 버스 정장 한정거장 반 정도 되는 걸 뭐 빠른 걸음 걸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뭐 집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절대로 엘리베이터 쓰지 않고 하셨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거 우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멘탈 관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장기간 레이스를 갖는 수험 생활에서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 간담회에서도 선생님들께 왜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보건교사가 돼서 내가 10년 차가 됐을 때 어떤 보건교사의 모습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시도록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뇌과학 책을 찾아보니까 이 뉴런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동기부여하고 단짝 친구래요. 근데 얘가 동기부여가 옆에서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설득해주고 꼬시지 않으면요, 이 뉴런이라는 놈은 제멋대로래요. 그러니까 아주 개구장이처럼 언제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최선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주기도 하지만 또 제멋대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나 오늘은 다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도 하는 게 뉴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잘 활용해야 되죠,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뇌를 잘 활용하려면 이 동기부여라는 친구를 뉴런에 꽉 묶어줘야 된대요. 이 동기부여가 뭐예요? 내가 왜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어떤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느끼는 거. 근데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가치롭고 뭐 미래의 인재들에게 뭐 건강을 보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설득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누려 그날 제멋대로이고 나 오늘 안 해! 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그걸로 설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선생님은 교사가 돼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방학이요. 방학을 누릴 거예요. 방학을 정말 제가 그 방학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정말 충분하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할 거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첫 방학, 여름방학에, 그럼 선생님은요 2026학년도 첫 여름방학에 방학을 하자마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갈 건데 여행을 어딜 갈 건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방학하고 제일 먼저 할 거, 그리고 방학을 하고 여행을 갈 때 어느 나라를 갈 건지, 그것도 나라 이름만 써놓지 마세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식당을 갈 건지, 요새는 뭐 검색 잘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무얼 할 건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름방학이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여름방학을 누리려면 뭐야? 합격부터 이뤄야 되거든요. 그럼 할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 오늘 조금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뉴런이 이렇게 제멋대로 누워있다 그랬을 때 여름방학 때 뭐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뤄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동기될 만한 거. 근데 이 동기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게 방학이긴 하잖아요. 근데 전에 봤던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신, 그래서 이제 9급에 합격하고 막 7급 도전해서 합격하신 분이 쓰신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냥 그분한테 동기는 합격은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되는 날 삼겹살 반근에 소주 한 병.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한테 허락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를 실천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안 먹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주일 내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지켰대요. 그래서 삼겹살을 기름기 많은 데를 사다가 구워가지고 소주에다 딱 먹고 그냥 자는데 그렇게 만족스럽고 나 이 한 주 정말 잘 살아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기는 다 달라요. 내 누런을
내 뉴런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얘를 살살 꼬셔줄 단짝 친구가 누군지. 그래서 나는 방학이야 라고 하면 방학. 그리고 나는 그래,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정말 교육을 하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미래에 그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보건교육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건교육 할 건지, 그래서 그 주제, 그리고 수업안도 한번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짜놓고 내가 정말, 그래서 그 수업안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 거기에 또 뭐를 적어 넣으세요. 그러면 점점점 완성됐고, 이걸 들고 들어가서 내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상상하면 뭐가 짜릿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뇌를 움직여주고 이 자꾸 게을러져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뉴런을 꼬실 수 있고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별거 없어요. 되게 우리 알잖아요. 전 홈쇼핑 방송 볼 때 사람이 정말 단순하구나 느끼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책도 보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홈쇼핑을 보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 없어요, 막 마감이 뜨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뭔가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순간순간 나를 동하게 하는 자극들을 적재적소에 주면 돼요. 본인을 아는 건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기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면 뭐 한 주 공부 계획 잘 세워서 실천하고 나면 영화를 본다든가.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좋은 즐거운 자극이 되도록 만들어준 어떤 장치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자꾸 선생님들이 저는 뭘까요? 라고 하실까봐 이제 상담할 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떠오른 게 있는데요. 예전에 직강 선생님 두 분이 단짝으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두 분은 정말 수험생의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늘 너무나 밝은 기운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제가 두 분한테 항상 두 분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너무 맑고 정말 반짝반짝이는 밝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두 분은 노량진 오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학원에 와서 뭔가 같이 공부하는 이 느낌, 같이 호흡하는 것도 좋대요. 나만 이렇지 않는구나 라고 호흡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단짝으로 노량진 맛집 검색해서 점심시간 그 1시간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 맛집을 하나씩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부시면서, 그래서 이제 맛집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맛집이 하나로 안 끝나요. 그분들은 후식까지 드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그 5분에서 늦게는 한 15분까지 늦게 오실 때도 있긴 했었는데, 그 즐거움 때문에 학원 오는 날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을 것까지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는 걸 좋아하나? 내가 노는 걸 좋아하나? 내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하나? 내가 어떤 거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동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나?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뉴런이란 놈은요, 워낙 제멋대로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쯤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네가 그렇지,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걔는 원래 자꾸 핑계 만들고 쉬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좀 설득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슬럼프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학습 코칭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정한 슬럼프를 몇 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를 또 그렇게 폄하해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뭉쳐가지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슬럼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체력적으로 지친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물론 그게 슬럼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쉬면 돼요. 쉬면 되고요. 잠깐 힐링하러 다녀오면 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3일, 4일, 5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한 3, 4일 공부 안 하고 나면 불안도가 확 올라가요. 더 악화되어서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치꼬치 막 여쭤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지금 소진이 되어져서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힘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직각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강해서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 수업 이틀 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전체 수험 생활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 다 내려놓고 공부 있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푹 쉬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고 싶었거나 하고 싶었던 걸 충분히 하고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저 근데 지금 한 주를 못 해가지고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져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집에서 그 밥 해 드신 거 있잖아요. 혼자. 그래서 뭐 고시원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자취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혹시 몸보신 대로 음식 해주실 분이 있으면 가서 실컷 얻어먹고 오라고. 그게 엄마가 됐든 언니가 됐든 선배가 됐든. 그래서 그 직접 해주지 않고 사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거기 가서 얻어먹고 오라고. 그러면 조금 뭔가 회복에 대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공부 왜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수험생인데 왜 이러는 거야?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슬럼프가 온 이유는 분명히 열심히 달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쳤던 거니까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회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슬럼프라고 이름 져주고 나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자책하고 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같이 1년 수험 생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내려가서 바닥을 친다는 느낌이 들면 위안도 받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셔서 신체도 회복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하세요. 종교 생활 하시면 그쪽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뭐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실컷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나시면 그 슬럼프라고 할 게 아니에요. 걔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거예요. 오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오는데 그걸 스무스하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그냥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분명히 뭔가 지쳐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해결해주면 되죠. 쉬어주면 되고 먹어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극복되지 않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함께 또 원인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 해소랄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면 자기 즐거운 일 하면 돼요. 그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근데 선생님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불안이 가중돼서 불안이 압도돼 버리는 거? 이런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불안이랑 떨어져 생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50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불안은 인생이 불안이랑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애가 생길까? 애가 생기면 애가 잘 클까? 뭐 애가 좀 커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학교는 잘 다닐까? 대학교는 갈까?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요거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저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각종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비해서 그 발생되는 일을 좀 작게 완충해서 작은 파동으로 만들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인간으로서 정말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아니면 뭐 사랑받고 사람들 어울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자만심에 아무도 옆에 범접해서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랑 어울려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병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안 될 수 있지.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 지금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향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살아보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안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마세요. 불안은 그냥 내 몸속에 있는 거고요. 내 몸속에 심장이 뛰고 있듯이 어딘가에서 불안이 크고 있어요. 근데 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험한 행동 안 하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그죠? 차가 쌩쌩 달리는데 막 차도로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거 뭐예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험 생활이 뭔가 나를 극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시간만 극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 중에서 초임발령 나서 학교 가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연간 계획서 수립하고 막 3월 지금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업무 분장이랑 정신없이 살거든요. 그러면 또 불행하시고 또 불안하실걸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행복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선뜻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큰 용기를 내셨고요. 그리고 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생이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냥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만 있고 가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다 도태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은 지금 뭔가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미 방향 틀어서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종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벌써 많은 걸 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많은 걸 해왔고 많은 걸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먹 쥐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요. 엄지손가락 들고 내가 최고야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들고 나를 사랑해 이걸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를 아끼고 넌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나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나중에 60대고 70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연사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떠나고 친구들이 그리고 또 자연이 좋다고 떠나고 그래서 주변에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나 자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게 나이가 들수록 셀프 토킹. 그래서 나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때 나를 좀 힘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나에게 가장 대화를 많이 건네는 게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좀 엄격하긴 하잖아요. 옵세시브하고. 그런데 수험 생활 동안에는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수험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시죠? 선생님들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 짜잔! 시작할 때 가득 찼던 고민이 완전히 비워졌네요. 후련하게 해결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고민 생기면 넣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비우기 위해서 찾아올게요. 안녕!